오늘 제목을 사실과 진실,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이런 거 프로젝트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칠판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고 또 강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얘기하듯이 했는데 이런 걸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좀 경직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실과 진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일 밑에는 시는 진실의 언어이다. 저 말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붙였습니다. 시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시와 진실 이렇게 했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괴테라는 시인의 자전적 소설 제목이 시와 진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진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사실은 사실 진실 이거는 많이 헛갈리고 또 구분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찾아봐도 그렇고 사실 이 한자말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제가 사전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느낌과 제가 멋대로 생각한 그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용어가 반드시 교과서적이라든가 사전적인 것과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사전에 나온 얘기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건 사실이고 마음에 거짓 없이 발음 이건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건 진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할 때 주관적 사실 그러면 안 씁니다. 객관적 사실 그러면 잘 쓰죠. 주관적 진실은 주관적인 것 같은데 객관적 진실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구분해가지고 오늘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것은 이게 제목은 사실과 진실이지만 오늘 강의의 그 내용은 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언어 예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음악 그럼 소리 예술이겠죠. 미술 그럼 조형 예술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언어 예술이니까 저 말이 맞다면 언어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고 플러스 합치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 관해서 잠깐 조금만 생각해보고 예술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서 그걸 마음속에서 합치면은 시는 무엇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시는 언어예술 이렇게 나눠서 언어 한 토막, 예술 한 토막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그걸 합쳐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언어 찾으면 말 그렇게 돼 있죠, 말. 그래서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국어사전 가지고. 언어 찾기가 말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찾아보니까 쭉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의 일종. 이 돼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의 일종.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찾는 건 말을 찾으니까 언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는 말이고 말은 언어고 이건 하나도 늘어난 게 제가 지식이 생긴 게 없습니다. 이런 것 갖다 철학에서는 순한 논 그냥 뺑뺑 도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 강의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장면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순환론이란 것에 관한 얘기인데,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서양의 지혜란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나온 한 장면인데,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영국의 한 신사가 크레타라는 섬에 관광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니까 지리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관광 안내해주는 운전수가 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좀 잘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운전수가 크레타에 처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합니까? 그랬더니 크레타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 잘못하면 속아가지고 손해볼지 모르니까 아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국 신사가 그 기사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근데 저는 영국에서 왔지만,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나야 물론 크레타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신사가 조금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혼란해졌습니다. 크레타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니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에요. 크레타 사람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그 운전수가 한 말이 거짓말이죠. 크레타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크레타 사람은 전부 참말쟁이 아닙니까? 그 참말쟁이 하는 말은 참말이죠. 그리고 운전수는 참말을 말했죠. 참말을 내용은 뭐냐면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그게 참말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운전수는 크레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말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죠?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말 얘기할 때 제가 즐겨 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러셀의 그 서양의 지혜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근데 하여튼 언어, 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언어에 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우스트란 책에 조금 더 괴테에 관해서 조금 나올 텐데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란 책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국문과가 아니라 동문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파우스트란 책에 보면은 그 파우스트 박사가 아주 유식한 사람이죠. 그 처음에 보면 나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고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은 서양 중세 학문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참 아주 훌륭한 학자고 박사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평생 동안 그 어둠침침한 실험실에서 그 먼지 풀풀 나는 서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 크게 속은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살하지 않고 무슨 그때 막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당 새벽 종소리가 들려서 부활 줄 알겠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이제 깨어나서 뭔가 아주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 그런 걸 이제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분은 고대 그리스 말이라든가 히브리 말이라든가 다 섭렵한 사람이니까 식은죽 먹기죠, 그죠? 줄줄 나가는데 딱 걸렸습니다. 어디에 걸렸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걸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장면입니다. 맨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로고스란 말을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느님이 로고스예요. 하느님은 로고스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 세상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 파우스트 박사가 굉장히 참 해석의 어려움, 번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처음에 무슨 힘이다. 로고스는 힘이다. 로고스는 무슨, 행동이다. 실천이다. 여러 가지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다스포르트.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인은 언어의 수리가 언어는 첫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아주 저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언어의 성질이라고 해. 그건 로고스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무엇인가? 뭐 제일 쉬운 건 논리 그러죠. 로직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아주 옛날에 대만에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대만 타이페이 무슨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에 거기 있는데 그날 아주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태풍이 와가지고 타이페이에 가로수가 막 쓰러지고 밤중에 아마 전봇대가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시내가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폭풍이 치는 아주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혼자 호텔 방도 불이 꺼졌어요. 캄캄했습니다. 그래,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깜깜하면 참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똑 노크해서 나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호텔 종업원이 촛불을 갖고 왔어요. 초를 받아가지고 환하게 밝히니까, 그 무서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근데 촛불을 탁자에 딱 놓으면서 보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며칠 있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호텔 성경 같은 거 놔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아는 거 요한복음은 이거 버스 생각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탁 켰더니 태초 유 언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태초 유 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자. 물론 도란 말은 길도 이렇게 되어 있죠. 도를 닦는다. 도 진리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노자 번역할 때 보면 말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 아닌가? 말하고, 진리하고 이런 거. 그래서, 로고스란 말을 중국 사람들은 도로 번역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언어에 아주 크고 깊은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볼로브라는 사람이 쓴 데 보면은 사유의 통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볼로브라는 사람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대학생 때, 한국에 와서 서울에 6개 대학인가 다니면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 강연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들었었죠. 그때 이규호 선생이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중에 문교부 장관하고 그랬죠. 그렇죠? 이분이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볼로브라는 사람이 왜 실존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양문문고로 나온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사유의 통로, 생각의 길이란 뜻이죠. 통로라는 게 뭐냐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지나다니는 길이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저 말은 그대로 하면 언어, 사유 통로니까 언어가 없이는 생각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생각이 지나갈 수 없다. 북한에 못 가는 이유는 길이 끊어져서 못 갑니다. 그렇죠?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 길이 있으니까 가죠. 길, 사유의 통로. 그런 말 아주 언어가 그 정도 참 중요한 뜻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짐작한 적이 있고요. 사유의 통로. 생각의 그릇,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생각이 안 되죠. 말하는 거 보면 다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찌그러진 그릇이 찌그러졌으면 말도, 생각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릇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말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은 머리도 생각이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술에 취했거나 머리가 돈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말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위험한 보물, 그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 그림 나오는데, 독일의 그 헬덜린이라는 시인이죠. 저는 이분을 제가 열심히 읽은 게 아니고, 하이데거란 그 철학자가 쓴 헬덜린과 시의 본질이라는 그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헬덜린이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뭐 편지 중에 나오는 게 시를 쓰는 일은, 어머니 시를 쓰는 일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무죄한, 죄 없는, 순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 쓰는 게 가장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시를 쓰는 일만큼 죄 없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뭐 그런 편지에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이데거가 헬달린 얘기한 거 앞부분에 보면은 가장 위험한 보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 말에도 뭡니까? 세체의 혀가 삼족을 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근데 위험하다는 말은 세체의 혀가 삼족을 멸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언어가 말이 이거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뭐 존재를 건설한다. 뭐 하이데거는 그런 말도 합니다. 뭐 존재의 집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사실은 언어가 이게 무너지거나 찌그러진다면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주 위험하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관해서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이데거 말 중에 신들의 말은 신들, 하느님 신여, 신들의 언어는 눈짓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짓이다. 신들의 언어는 이게 참 근사한 말 같아요. 눈짓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시인을 디히터 이렇게 말하죠. 디히터. 근데 독일어로 시를 쓰는 것 같다. 디히퉁 거거든요. 시를 디히퉁 그런데요. 그 디히퉁이라는 말은 디히텐 동사가 디히텐인데 그 말은 딕타트란 말하고 뿌리가 같답니다. 근데 딕타트란 말은 영어로 딕테이션 받아쓰기거든요. 신들의 말을 받아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일반 지상에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시인의 일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언어에 관해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 의사소통의 도구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아주 근본적으로 깊고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제가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시는 언어 예술이니까 언어의 지금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지금 언어 정의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술.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 꼽는 게 뭐냐면 진선미 성, 그쵸? 진선미에다가 그 거룩함까지 해서 진선미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리죠. 진리는 학문이 추구하는 거죠. 그쵸? 학문, 그럼 진리, 선은 도덕, 윤리 그런 거겠죠? 진선, 미는 바로 예술이죠. 그래서 아까 미가 예술이라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조금 또 생각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 그걸 이제 아까 했던 언어하고 엄청난 의미지만 이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섞으면은 진실의 언어로서 시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건 그 미학이라든가 굉장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근데
소박하게 그냥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공군 훈련을 받았는데 4개월 동안 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앞에 2개월, 그러니까 8주까지는 외출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고,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이제 8주가 지나가지고 9주 때는 외출 처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그런데 오랫동안 일반인들하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9주째 돼가지고 처음으로 외출을 하고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서 내무반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8주 동안 그 내무반에서만 영내에서만 있다가 나가보니까 눈이 시원하고 뭐 그런 얘기 막 해요. 왜 그러냐면 나가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다. 군대 격리되어 있다가 나가니까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 조건이 있어요. 100m 바깥에서 볼 때. 그렇죠? 100m 바깥에서 봐서 아름답지 않은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군인들한테. 근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10m쯤 가까이 되면 미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이상하죠? 1m쯤 가까이 가면 확 죽어가지고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칼자국이 보인다든가 이래서 정말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게 뭔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미인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그 거리에 따라서 미인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저는 옛날에 그 짤막한 글 중에 미터법 미인 그렇게 써본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터법이니까 시간법 미인. 보면 볼수록 점점 아름다워진 사람이 있고 처음엔 굉장히 아름다웠다가 한 5분쯤 얘기를 하고 나면은 미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 정말로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겠다. 참 복잡하고 힘든 것이다. 특히 또 어떤 때는 제가 기억하는 아름다움 중에 아주 근사한 유명한 거니까 사막이 아름답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물이 어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 아름다움은 숨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렇지 그냥 기행받아 있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혼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도 딱 집어갖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꼬리 근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걸이를 보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복장 전체 중에서 가장 아주 뭐랄까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옷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목걸이죠. 그렇죠?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목걸이만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링타이라고 하는데 오늘 강의한다고 평소에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입은 옷 중에서 가장 근사한 것이 이거 링타일 겁니다. 누가 선물 준 건데요. 예, 여러분 보시기엔 시시해 보여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저한테는 이 무명지 손가락에 반지가 있습니다. 이건 18K 반돈짜리입니다. 반지. 그리고 왼쪽 손목에 시계 차고 있죠? 시계하고 반지. 근데 이 얘기도 다른 데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계하고 반지 둘 다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으슥한 골목에서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둘 중에 하나 내놔라. 저보고 시계 줄래 반지 줄래.
그럼 제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시계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고 반지는 10,000원짜리인데 어떤 걸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시계방에 가면 좋은 시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서 다시 교환은 되죠. 그런데 반지는 반지방에 가서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죠. 여러분 시시해 보여도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 그 머리가 긴 어떤 분이 꽂은 겁니다. 이거는 반지방에 가서 다른 반지와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죠. 예,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걸 갖다 무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제 나름대로 해야지 이 아름다움이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함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하고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그 무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용성, 쓸모없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넥타이, 반지. 여러분 산에 가면 아주 숲이 근사하죠, 그렇죠? 아주 근사한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하고 목재하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목재는 유용성이고 나무는 현재 쓸모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아름답죠. 목재보다. 예. 대지 생각해 보세요. 닥터 지바고로 영화 보면은 눈이 쌓이는 설원 있죠? 거기 마차가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광활한 넓은 대지. 근데 아름다운데 그걸 부동산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 쓸모 있는 땅이 부동산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아름답고 쓸모 있는 땅은 유용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조금 좀 이상하다 그럴까 해서 걸린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TV 드라마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제목이 참 근사해서 앉아버리는 제목이 있는데 장미와 콩나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미하고 콩나물은 쓸모있는 대상이고 장미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렇죠? 장미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 콩나물은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것. 이용 대상과 관조 대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죠. 그런 뜻에서 반지하고 시계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꿈의 실현, 이렇게 꿈. 우리 뭡니까? 판도라 상자 얘기 있잖아요. 그죠? 판도라 상자 속에서 나오지 못한 거, 소망이다, 희망 그렇게 했는데 꿈이죠. 그게 못 나왔다 그러죠. 그게 못 나왔기 때문에 아주 더 근사합니다. 다른 것들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더라도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꿈을 실현하는 것, 실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혹은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가 언어예술이라면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다라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한 것이 로고스 굉장한 것으로 얘기를 했죠.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무엇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서 정확하게 될 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감성으로 그냥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문학평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평가들 비평하잖아요. 그림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럴듯한 이론 많이 인용해가지고 막 설득 있게 막 쓰는데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를 들면 어떤 시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시를 써가지고 왔을 때 뭐 그냥 요건 여기 고치면 좋겠고 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잘된 시입니까 못된 시입니까 이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100%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괴테 같은 천재 시인이 딱 보고 이거 좋은 시다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죠? 한순간에 감성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정말 중요한 건 감성.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야구라는 거 보면은 그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홈런 왕이죠. 홈런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승엽이 홈런 치는 장면을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야구 전문가들을 하겠죠. 예, 그 사람이 그 피처가 이제 투구하는 모션을 했을 때 몇 초 전에 0점 몇 초 전에 이승엽 왼쪽 발이 얼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어깨가 몇 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홈런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서 그냥 0.01초 안에 인코스 들어오는지 아웃코스 들어오는지 딱 금방 저절로 판단이 돼가지고 저절로 치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 실제로 그 아름다움에 가는 정의도 뭐 천인천색으로 각양각색으로 다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아마 그래도 조금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에 대한 보편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건 대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통도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의 주제가 진실의 언어니까 시는 진실의 언어니까 그럼 진실이란 말을 다른 말로 아주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구분해 설명할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릅니까? 얘기할 때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물으죠. 3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럼 7 그러죠. 3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8 그럼 틀렸습니다. 되죠? 예. 3 더하기 4는 7 그럼 맞고 3 더하기 4는 8 그럼 틀립니다. 맞다 틀리다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판단 누가 하냐면 우리 이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성 머리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또 학생들 질문해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참 너무 힘든 거죠. 이건 뭐 사람이 1000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냥 3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그럼 1000사람이 다 똑같이 7 대답하지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1000사람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행복이다. 사랑은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고통이다. 근데 고통이라도 대답한 사람 대답을 틀렸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은 맞다 틀리다에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이 대답이 내 마음에 든다 좋다. 저렇게 말한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나쁘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건 저는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그 가치 판단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우리 보통 가슴, 머리를 할 때 가슴으로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슴. 가슴으로 우리 감성이 물론 가슴에 있는 건 아니죠. 뭐 그 실제로 다 머리 큰 골 대뇌 속에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뻐근하다 하는 거 보면 감성적인 것은 가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라고 써봤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는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한다. 그런데 가슴으로 하면 감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 근데 이해하는 언어하고 감동하는 언어가 다르죠. 근데 이걸 혼용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나이 먹은 딸한테 결혼 안 하니까 시집을 안 가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주위 사람들 부탁을 해가지고 좋은 신랑감을 소개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매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근데 이 딸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매해준 그 신랑감 보면 남들 보기에 다 객관적으로 좋아요. 학벌도 좋고, 재산도 좋고, 직장도 좋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쵸? 갖추고 다 갖추는데, 이 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럽니다. 왜 그러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 엄마가 봐보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학벌도 시시하고, 그쵸? 장래가 어머니 생각하기에 안심이 안 되는데, 이 딸은 걔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낳은 딸이지만, 내가 낳은 애지만,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근데, 그거는, 그 딸이 사랑하는 거, 딸이 좋아하는 거, 그쵸? 그거는 엄마의 이해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랑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니까? 계산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조건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무조건적으로. 그런 게 감성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아마 천재 시인이라고 할까 역사상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괴테라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근데 그 괴테라는 사람이 쓴 가장 아주 최고의 책, 그게 파우스트라는 책이죠. 근데 파우스트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한마디 말로 요약하는 게 있다면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감성이 전부 그런 말이 있어요. Gefühl ist alles. 감성이 전부. 감성. 사실은 이게 뭐냐면 괴테가 독일 이렇게 문학 같은 거 조금 읽어보면 젊었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질풍노도기. 슈트루먼트 드랑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로마 여행도 하고 하면서 고전주의, 그죠?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보면서 고전주의, 문학사적으로 고전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트, 이분이 전 80 몇 세까지 살았죠? 나중까지, 80세까지 아주 오랫동안 완성한 것이 파우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시대가 뭐냐면 낭만주의죠. 낭만.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를 받쳐있는 사람의 바탕이 뭐겠습니까? 이게 감성이죠. 감성.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고, 계몽주의라든가 무슨 고전주의라든가 이런 건 이 이성 쪽에 속한다면, 그쪽 쪽이라면 낭만주의, 무슨 표현주의 이런 건 감성 쪽이죠. 그러니까 감성이 괴테가 이제 그런 시기에 속하니까 감성이 전부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문학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때 아주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전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 더하기 3는 7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세계에 속하는데 그건 우리 이성현다. 이성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수학, 과학 그런 거죠. 수학은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과학 같은 거. 근데 밑에 거 보세요. 감동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시나 예술의 분야죠. 그 작품을 보고 이해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아주 귀부인이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그 마티스가 그린 그 화실에 찾아왔답니다. 그 귀부인이 그 마티스 작업본을 한참 구경하고 선생님 이제 이 사람 뭐 돈도 많이 주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마티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 소년의 팔이 소년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의 팔이 너무 길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화가한테 구경하는 사람이 이 소녀의 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티스가 대답한 게 뭐냐 하면은 마담 이건 소녀의 팔이 아니고 그림의 팔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소녀의 팔이 아니죠. 그림의 팔이죠. 그러니까 그 화가 그린 것은 사실을 그린 게 아니죠. 특히 뭐 마티스 우리 인상주의의 그림들은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런 답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예, 감성이죠. 시나 예술이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전시켜보면, 계속해서 제목은 진실 뭐 이런 건데요. 우리 진실 또는 리얼리티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리얼리티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심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리얼리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도 많이 사용했는데 정말로 이게 무엇인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많이 책에서 보고 그래서 많이 봤던 용어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하나 리얼리티 이런 말인데요. 진실성 뭐 이렇게 번역해요. 그게 뭔가 진짜다움.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다움, 진짜가 아니고 진짜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 작품에서는 그거 말고 그냥은 뭐 진짜겠죠. 예를 들면 플라톤이 생각할 때 진짜는 뭐겠습니까? 그 이데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데아. 그 왜 화가가 나무를 보고 그림을 그렸다. 그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소나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소나무는 사실은 이데아의 모상이기 때문에 이데아의 그 그림자니까 가짜 소나무다 이거지. 가짜 소나무를 보고 또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에 그린 소나무는 또 가짜가 되죠. 가짜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의 가짜니까 이거는 진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안 된다. 시인 추방론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안 되죠. 이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점점 더 멀어지니까 가짜의 가짜로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이라든가 그 리얼리티라든가 이걸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 작품에서 리얼리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 이론서 문학책을 보면은 리얼리티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감동을 주는 요소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감동을 주는 요소 그게 리얼리티다.
감동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참다움, 진짜다움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움이란 말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다움이죠. 이걸 혼자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경주에 황룡사 벽화 유명하잖아요. 그죠? 거기 금당벽화, 저기 그냥 떠오른 데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마 화가 중에 제일 천재적인 화가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고구려의 담징, 신라의 솔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까? 그 담징은 좀 일본에 건너가지고 했고, 솔거는 경주에서 그죠? 그림그렸다 돼 있는데, 삼국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솔거가 금당에, 황룡사에 대웅전, 그죠? 벽화를 그렸는데, 노송도 그림을 그렸다. 제가 노송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찾아보니까 어떤 건 참 이상하죠. 소나무 솔고 국민학교 책에 저런 사진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이 소나무에 관한 설명이 조금 역사책에 책에 나오는데 비늘처럼 어떻게 돼 있고 실감이 나게 잘 그려가지고 제비라든가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부딪혀 떨어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다. 신필이다. 신의 필, 그죠? 신필, 솔고란 사람은 신필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그렸다. 잘 그리기 중에 가장 잘 그린 거죠. 얼마나 잘 그렸길래,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서 떨어질 정도로 잘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처럼 그렸다. 이 말이죠. 사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거죠. 새도 속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정말로 진짜라면 황룡사 벽화를 그리지 말고 금당 옆에다가 근사한 소나무 캐다 심으면 안 됩니까? 더 근사하잖아요. 근데 경주 남산에서 소나무 캐다 심어서 거기다가 옮겨놨다고 치면은 그 진짜 소나무지만 그거 보고 누가 감동합니까? 이상하죠. 감동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소나무가 아닌 가짜 소나무를 진짜처럼 그렸더니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고 감탄한다 이 말이죠. 그게 작품이죠. 예술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진짜 같음이 들어있는 작품. 이게 감동을 준다. 진짜다움이 들어있다. 그 진짜다움. 그래서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리얼리티가 들어있다. 리얼리티가 없다. 무너져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때 전원일기라는 거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거 안 하죠. 그렇죠? 옛날에. 근데 전원일기 보면서 제가 옛날에 주부대학 가서 전원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여자 때문에 내가 요새 참 울기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하면 열심히 잘 듣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근데 유부녀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유부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양촌이라는 마을에 살아요. 그럼 사실 막 웃어요. 양촌리. 전원일기가 나오는 배경이죠. 양촌리. 그 여자 남편이 김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웃어요. 최불암이라는 배우의 부인, 최불암의 부인으로 나오는 게 김혜자죠. 그렇죠? 김 회장 부인 때문에 김 회장 부인이 어느 날 친정 어머니 생각할 땐가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울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김혜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고 그러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김수미, 일용엄니, 그러죠? 일용엄마.
그런 시골 할머니보다 더 진짜 할머니, 시골 할머니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인류 배우를 쓰려면 개런티를 많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시골 할머니를 영화 속에 들어오려면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 뭐 예를 들면 배우를 쓸 때 인류 배우 쓸 때 예를 들면 억대를 줘야 되는데 시골 할머니 뭐 만약 쓴다가 1,000만 원, 100만 원만 주면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면 진짜 시골 할머니니까 영화 보는 사람 더 진짜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골 할머니 그 드라마에 쓰면은 그 드라마 망치죠. 안 됩니다. 근데 김수미 같은 여자가 그 시골 할머니 역할 하는데 정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말도 뭐 말씨도 그렇고 막 저쪽 표정이요. 근데 진짜 김수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처럼. 아주 세련된 서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일용이 엄마로 나올 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주책도 부리고 그렇죠?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같아요. 실제로 저 일용 엄마로 나오는 김수미 같은 사람 대단한 배우죠. 대단한 배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연기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말 잘한다는 뜻입니다. 연기는 거짓말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탁 들어가지고 1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독일어 시간인가 우리 한일섭 교수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 소설 뭐 독일 소설인가 뭐 그런 거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그 앉아버려요. 여러분 소설이 뭡니까? 저 앉아있는데 우리들. 그래 저 얘기를 뭐 하는 애도 있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 한마디로 뭘 소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이죠. 소설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소설의 정의할 때 첫 번째가 픽션 이렇게 말 안 합니까? 논 픽션과 픽션 얘기할 때 픽션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기라는 게 거짓말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준다. 이게 연기죠. 그죠? 진짜다. 그러니까 김수미나 김혜자의 연기에는 리얼리티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얼리티. 그러니까 삼류배우하고 인류배우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아주 쉽죠. 개런티의 차이입니다. 출연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인류배우고 출연료를 조금 받는 사람은 삼류배우죠. 근데 출연료 많고 적은 차이는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뭐냐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연기 못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주죠. 그런 차이입니다. 1, 2, 3료. 네. 진실한 게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예술 작품 속에서 진실한 것은 진짜 다운 거, 진짜 같음이죠. 진짜 그 자체는 아니고 진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시인이, 그 화가가 이 그림이나 시 속에 얼마나 진짜 같은 걸 드러냈는가. 그걸 보고 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가. 거기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왕 나온 얘기를 한마디 더 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맞죠? 불량 청소년들이 탔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전에 주부대학 그런데, 강연 적이 좀 여러 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문학 얘기 딱 한 다음에 끝날 때 되면 질문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강연 내용 중에서 질문할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질문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10명 중에 9명 질문이 뭐냐면 우리 집에 국민학교 몇 학년짜리가 있는데 무슨 책을 읽히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무슨 책을 읽히면 좋겠습니까? 독서 그런 얘기죠. 그래. 무슨 책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래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좋은 책을 읽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이 안 되죠. 무슨 책을 읽히면 좋겠습니까? 좋은 책을 읽히면 좋죠. 어이가 없죠. 근데 좋은 책이 뭐겠습니까?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책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인정한 그 책이 좋은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그 책. 많은 사람들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책이 좋은 책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왜 고전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고전, 클래시컬 때요. 클래식, 고전. 그 고전이란 말이 한자 말로 쓰면 옛 고자에다가 전범 전자, 그죠? 법전 전자.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 오래된 전범, 그게 고전 아닙니까? 고전이 그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얘기합니다. 좋은 책을 읽히면 됩니다. 좋은 책이 뭡니까?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를 읽고, 셰익스피어 좋은 책을, 안 그럽니까? 그죠? 셰익스피어 읽으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셰익스피어를 읽다니, 로미오와 줄리엣, 이 셰익스피어 아주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지네 부모한테 가슴에 못을 박은, 그쵸? 아주 불량 청소년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 두 집안의 원수 집안끼리 걔들 좋아하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 죽은 척 하다가, 얘는 또, 진짜 죽었는지 알고, 약 먹고 죽고, 깨보니까 또 죽고, 또 다시 죽고, 그쵸?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게 왜 좋은 책이겠습니까? 그게 아마도, 사랑의, 제 생각인데, 아까 진실 그랬죠? 진실을 잘 드러낸다. 진짜 진실을 드러냈다. 사랑의 진실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미오 줄리엣이 어떤 사람입니까?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로 히어로 그러죠? 히어로, 영웅. 영웅이 뭐겠습니까? 영웅. 그 시대, 그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대를 변혁시킨다든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웅이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영웅이죠. 그렇죠? 우리 작품의 주인공 그럴 때 주인공은 영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끌고 가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전범이죠. 그 사람이 보여준 게 무엇이겠는가? 그게 사랑의 진실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그냥 함부로 얘기해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렇죠?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깊은 정말로 그런 걸 걔들이 영웅적으로 그렇죠? 우리들한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시와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태의 작품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실은 금방 리얼리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의 차원을 현실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실의 차원을 넘어선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전에 저는 기계체조반, 무슨 향토 연구반, 무슨 특별활동할 때, 또 무슨 유도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이런 걸 했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내 짝이
나하고 같이 앉은 친구가 어느 날 그 학기 초인데 분홍색, 뭐 파란색 그런 색종이를 이렇게 묶어서 노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유명한 뭐 시를 탁 적어가지고 왔어요. 아주 여학생처럼. 근데 그걸 탁 보는데 앉아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분홍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에 탁 넘겨보니까 두 마리의 산비둘기가 귀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 다음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게 감성이 아주 예민했던 고등학교 1학년 그걸 딱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제 가슴 속에 깊이 뭐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를 잘 모르니까 우리 형님이나 집에서 뭐 누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뭐 김소월 뭐 그런 거 몇 번 들어봤지만 그렇죠? 두 마리의 산비둘기가 귀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 다음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문예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특별활동 시간에 문예반을 했는데 그때 그 문예반으로 가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저 짱곡도란 사람의 바로 그 짧은 그 시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참 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주 전방위적인 예술가고 뭐 영화도 하고 뭐 연극 무슨 뭐 소설도 쓰고 또 뭐 시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그 아주 유명한 거 내 귀는 소라껍질 파도 소리를 그리워한다. 내 귀는 소라껍질 파도 소리를 그리워한다. 예. 소라껍질 사실은 소라껍질은 소라껍데기가 맞죠? 제가 밑에서 백령도에서 보내온 소라껍데기 이렇게 썼습니다. 껍질은 뭐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고 껍데기가 맞다고 해서 예. 백령도에서 보내온 소라껍데기 이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철학과 다니는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군대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대구 K2 비행장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제 특기가 뭐냐면 비행시설 점검 기술 장교 좀 길어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관제사람을 들어봤어요? 그런 거 하는 것 중에 하늘에 항로를 만들려면 지상에 그 전파로 그 비행기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길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그 길 따라가거든요. 그걸 항로라고 그러죠. 예, 제가 항로 관제사입니다. 비행기 길이요. 그런 거 하려면 땅에 있는 시설 같은 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비행시설 점검하는 그 조종사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그때 C46, C52,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입니다. C47, 46 그런 거. 아주 2차 대전 전에 썼던 아주 고무 비행이지만 그거 타고 우리나라 많이 공중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령도에 갔거든요. 근데 백령도에 그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신기하게 백령도 백사장이 내려요. 활주로 없이. 그 모래사장에 비행기 내릴 수 있는 곳이 그때 내가 얘기 듣기로 외국에 어느 나라가 또 하나 있고 우리나라 백령도에 유일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단단해요. 모래밭이. 발로 탁 대면 물이 쭉 올라오고 착 편편해집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날 백령도에 내려가지고 거기 백령도 기지에 근무하는 제 친구, 철학과 친구한테 이거 돌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내가 지금 내렸다 그러니까, 그럼 기다려. 내가 빨리 글로 갈게. 활주로 쪽으로 오겠다고. 근데 한 10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도 안 와요. 한 10분, 15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이 친구 나타났어요. 상자나 박스나 가지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땀을.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기 기지가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공군기지가. 그런데
거기 가는 추럭이 있답니다. 활주로 가는 추럭. 그걸 타려고 그러는데 놓쳐버렸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박스를 갖고 뛰어왔어요. 땀이 털, 그런 아주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져다 준 게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그걸 제가 소중하게 갖고 있죠. 내기는 소라 껍질, 파도스를 그리워한다. 그 짱곡도라는 사람이 귀를 소라 껍질로 비유를 했어요. 소라 껍질. 만일에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짱곡도의 귀는 기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병원? 그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 귀는 소라 껍질 금방 알아들어요. 파도 소리를 그리워한다. 정말 그 파도 소리를 그리워하는 그 소라 껍질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뭡니까? 펼쳐진 저 멀리 저 수평선 보이는 바다, 광활한 넓고 있죠. 거기에 철썩철썩 쳐오는 파도, 푸른 바다, 뭐 구름이라든가 갈매기라도 떠가고 이런 거 상상할 때 어둠침침한 우리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소라 껍질 파도 소리 그리워한다. 이걸 읽을 때겠죠. 그런 이미지 그런 게 탁 떠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겠죠. 뭔가 이게 해방감이라든가 뭐가 느껴지죠. 시적 어떤 감동 그런 게 그런 게 오죠. 예. 내게는 소라 껍질. 그런데 사실은 이 소라 껍질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 고대로 하면 껍질, 껍데기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그게 이제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저기 깊이 있게 뭡니까? 본격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다 얘기는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주 초보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서정주란 분은 뭡니까? 친일파인가?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요새 상당히 비판받고 별로 참 인용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시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시를 참 좋아하지요.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4개월 훈련을 받고 그때 7월 1일 날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 나갔다 책방에 들어갔는데 선체로 책방에 진열대 현대문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정주가 쓴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5줄짜리 아주 짧은 시예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드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섰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가네. 5줄짜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많은 시가 있지만 그 시편들 굉장히 많은 시 중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얘기했던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를 꼽을 것 같습니다. 5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시 가지고 1시간 동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서정주 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국화 옆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쪽새가 우는 거하고 국화꽃이 피는 게 전혀 관계없죠. 사실의 세계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관계없는 세계. 사실의 세계에서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서정주라는 어떤 뛰어난 시인이 어떻게 소쪽새와 국화꽃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한 거죠. 이게 진짜 좀 훌륭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쪽새가 울면 국화꽃이 핍니까? 안 피죠. 안 핀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죠. 과학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쪽새가 울면 국화꽃이 핍니다. 이게 시의 세계죠. 네, 펴요.
우가우치 울어서 핀 거죠. 왜 봄부터 서쪽에 그렇게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는 사실이나 진실의 세계입니다. 이런 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란 그 폭 좁은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고 혹은 쇠설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때, 그죠? 진실의 세계 넘어설 때 열리죠. 저는 시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혼자 여러 번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문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평론을 써가지고 옛날에 게재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썼던 그 글의 첫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물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지평선 이게 있죠. 경계가 있죠. 근데 경계는 수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선으로. 그런데 세상의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수평적인 것에 순응해 살아요. 예를 들면 개가 걸어가는 거 전부 기어다 이렇게 걸어가죠. 그럼 그 등뼈하고 개 등뼈하고 땅의 수평선하고 이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새가 날아가요. 새도 날아가면 새 등뼈하고 이 땅의 지평선하고 나란히 꼴이죠. 그렇죠? 물속에 물고기 헤엄쳐요. 그것도 헤엄을 치니까 같은 나란히 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입니다. 식물은 땅에 수직으로 서 있어요. 대지를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순응하는 동물들 세계, 어머니의 수직으로, 그렇죠? 그렇게 서 있는 식물의 세계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들은 뿌리를 가지고 그 대지의 어머니 속에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호모 이렉투스, 그렇죠? 수직으로 서 있어요. 수직으로 서 있다면 불안한 자세입니다. 바람 불면 쓰러지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옛날 생각한 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울타리가 저는 생각하기를 그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라는 울타리.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가 문득 그 울타리 바깥에 벽 보이지 않는 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참 이상해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 울타리를 구멍을 뚫고 내다봤어요. 내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굉장한 세계가 보이죠. 그렇죠? 그걸 엿봤다. 저기 표현했는데 그 바깥 세계를 엿보는 거 그게 시인의 일이다. 혼자 막 상상을 막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울타리 바깥의 세계. 울타리 바깥의 세계가 뭐냐면 자연이죠. 자연을 영어로 nature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익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인간의 힘을 가미해가지고 만든 게 컬처입니다. 컬처, 컬티비트. 인간의 인공적인 힘을 가미한 것이 문화죠. 그러니까 이 속에 살다가 바깥에 있는 날 것, 생 것,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럴 때 잘못하면 눈이 멀죠. 그게 시인의 어떤 숙명이죠. 운명일 수 있죠. 넘어선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선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예술가가 돼, 진짜 시인, 진짜 작가,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깥의 세계와 여기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전화선이라도 해가지고 듣는다든가 그건 이제 우리들 각자의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연을 통해서
신화를 창조, 아까 저기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쓸모없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얘기한 것이 뭐 꿈의 실현, 그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화를 창조한다,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파우스트의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면은 맨 앞에, 무대에서의, 막이 열리기 전에 무대에서의 전곡, 무대에서의 전이,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장, 극장장인가?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릿광대, 시인 세 사람이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공을 내세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뭐 극장에 쓰면 어떡하겠어? 뭐 예를 들죠. 막 그런 장면인데 그 중에 시인의 그 말 중에 에센스가 되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아니면 누가 올림푸스의 신들을 살게 하겠는가? 올림푸스의 신들을 살게 하겠는가? 이게 시인의 역할이죠. 올림푸스의 신들을 살게 한다. 저는 제가 그 여행 가본 중에 가장 아주 좋게, 아주 기분 좋았던 게 그 그리스 여행이었습니다. 거기 크레타라는 섬이라든가, 그리스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쵸? 델포이 신전이라든가, 그쵸? 이런 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가보니까 참 이게 살아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신들을 살게 한 게, 예를 들면 호머라든가, 그쵸? 옛날 아이스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어떤 극작가들이 쓴 얘기들, 아주 좋은 것들, 이것들도 다 배경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신들을 살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정신세계 있죠? 이런 걸 했겠는가? 그게 바로 시인의 역할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아니라면 올림푸스의 신들을 살게 할 수 없죠. 예. 이 말이 아마도, 시와 진실, 문학, 시의 본질, 이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보니까, 옆에 그림 보세요. 그 유명한 루벤스가 그린 세 여신, 산미신?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 그림이죠. 그쵸? 이걸 많이 봤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테네, 헤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황금의 사과를 갖다가 파리스가 아프로디테한테 줬기 때문에 비너스죠, 그쵸? 아프로디테, 비너스. 걔가 미의 여신으로 등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미의 여신, 아름다움. 그런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 시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걸 풍요롭게 만들어냈을까? 이런 뜻이죠. 예, 그것이 바로, 시인의 일이고, 시인은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가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신화 만드는 신화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의 창세기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 만들었잖아요. 아담.
그래,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2장에 보면 아담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기가 만든 사물에 낸낸, 예, 명명, 이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보고 그 대상들, 저 세상의 그 사물들을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이건 나무, 그러면 그때 나무가 됩니다. 이건 바위, 그럼 그때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름 짓기 전에는 혼돈 속에 뒤섞여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명명을 통해서, 그건 뭐가 합니까? 언어죠. 언어의 그 이름 짓기를 통해서 그것이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죠. 나무가 나무인 것으로 드러나고, 바위가 바위인 것으로 드러나죠.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진리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냐면 그것이 그것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건 뭐예요? 오류죠. 잘못이죠. 그것이 그것으로 드러나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사람이 하는 건 이름 짓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것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름 지은 것으로 드러나게 하죠. 왜 그 유명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르셀 듀생이라는 그 얘기 많이 알죠. 마르셀 듀생이라는 사람이 그 뉴욕 전시회 앙드팡당인가 거기에 출품을 하게 됐을 때 그 남자 뭡니까? 소변기, 변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냈다. 그건 유명하죠. 그렇죠? 그 변기 사가지고 출품했더니 그 주최 측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왜 거부하냐? 당신 작품 내라고,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 내라고 그러는데 변기를 사서 내다니. 그렇죠? 그 이분이 그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냈거든요. 샘. 물 나오는 샘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주최 측한테 항의를 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변기 낸 거 아니고 샘을 냈다. 그게 어째 샘이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냈다면 그래도 조각품이라도 생각해서 걸어주겠는데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냈는데 그게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의를 하죠.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뭘 얘기냐면 갔다가 전시장에 전시해 보십시오. 전시해 봐라. 그게 변기라면 거기다 아마 사람들이 소변 볼 거예요. 그렇죠? 오줌 넣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고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화점에 있는 변기를 장소를 화랑으로 이동시켜서 그 도구성을 증발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냥 바라보는 오브제, 대상으로 확정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그걸 이용 대상인 도구 뭡니까? 그 변기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상을 본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창조한 거죠. 의미, 있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저는 그걸 제 말로 하면 신화를 창조했다. 이렇게 대체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2의 창조자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인간이 창조성이 뭐가 있으면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합성 부딪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좀 복잡하게 기계 만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해서 뭐 하고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그렇죠? 정말로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의미죠. 의미. 신화죠. 예.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정말로 인간이라면 그 신화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고 정말로 인간이라면 그 창조하는 다는 의미에서 시인이죠. 시인. 가장
그 창조적인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저는 어린애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린애는 선입견에 걸리지 않고, 그렇죠? 그냥 빗자루 가면 땅바닥 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어린애들은 빗자루 가면 타고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빗자루라는 도구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창조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놀랍죠. 그게 결국 인간이 지상에서 본질적으로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헬덜린이라는 시인이 썼던 그 뜻이 되겠죠. 인간은 본래 지상에 시인으로 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리 걸리고 저리 막히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막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본래성, 그러니까 시인성, 시인 기질 그런 거 다 망각하거나 상실해버리고, 그죠? 그냥 이렇게 일상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적인 성질을 회복하는 거죠. 본래성을 회복하는 거. 그죠? 회복. 그, 플라톤이 말하는 그 진리 그것도 알레테이아 그러죠? 그게 뭐냐면, 잊어버렸던 거, 망각했던 거, 레떼, 그쵸? 레떼야. 이걸 아를 붙여가지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기해낸 거, 기억해낸 거,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시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다 이제 잊어버리죠.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간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화를 창조한다. 예. 인간은 진실을 통해서 신화를 창조한다. 이거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죠. 예. 진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신화를 창조하는 거죠. 그게, 저는 그 학생들 그 강의할 때, 가르칠 때 제일 마지막 시험 문제를 단골로 냈던 게 이겁니다. 개하고 사람인 나하고 차이점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개와 나의 다른 점 써보십시오. 그렇죠? 주관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개는 짐승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요구한 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개는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는 죄를 지을 수 없죠. 근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는 죄를 못 져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감옥에 보냅니까? 그거 재판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뜻이겠죠. 개하고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개는 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개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만들 때 사람은 미완성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미완성품으로 만들고 네가 스스로 완성시켜 가라. 이게 참 근사하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를 누가 우리 육촌 형이 준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가지러 갔는데 강아지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에 어떻게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짐바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안 떨어지게 꽁꽁 묶어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 실을 때.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 동생을 태울 때는 꽁꽁 묶지 않습니다. 너 강아지 자전거 뒤에 꼭 붙들어. 이렇게 말해요. 꼭 붙들어. 그죠? 꼭 붙들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꽁꽁 묶어놓으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사람은 꽁꽁 묶지 않고 네가 주위에서 잘 붙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열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해결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즉자 존재라든가 대자 존재 그런 말이 있어요. 즉자 그냥 그것을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꽉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그것인 것. 그게 즉자입니다. 근데 대자는 상대할 때 대자에다가 자자는 스스로 자자 씁니다. 놈자자 쓰지 않고 지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대자.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개는 in itself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itself 그 속에 그냥 그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for itself 그래요.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본능이죠. 대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겁나죠. 그렇죠? 그 불안의 주체가 실존입니다. 저는 그 실존주의 철학 우리 때 유행 굉장히 했거든요. 뭐 하이데거, 사르트르 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실존이란 말이 무엇인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혼자 고심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치우고 그냥 쉽게 저 혼자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인간이 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앞질러 생각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죠. 다가오는 죽음 있죠?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래 불안하고 겁나고 또 내가 무슨 일일 때 내가 선택하려니까 자유. 신이 인간한테 준 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힘들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불안하고 그 불안의 주체 그런 걸 실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진실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누가 해주는 게 지가 만들어 가야 되죠. 사실 세상 살 때 있잖아요. 아름답고 예쁘게 사는 건 얼마든지 자기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집에 보면 왜 꽃병도 얻다가 배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환경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죠. 꾸밈 없는 언어, 그걸 저는 아까 진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감동을 줍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명시를 여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선택을 해볼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가장 그냥 어린애가 쓴 그걸 하나 빌려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오덕이라는 그 아동문학가 대구역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일하는 아이들 그런 책이 있어요. 일하는 아이들. 그 책을 제가 아주 열심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호덕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어린애들 글짓기 한 거 그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리 분교 상주에 청리국민학교 무슨 분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아주 조그만 학교죠. 거기에서 애들 글짓기 한 걸 받아가지고 책 속에 수록한 부분인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아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제목을 줬어요. 봄. 글짓기 제목이 봄입니다. 봄에 대해 써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청리국민학교 4학년짜리죠. 박선영 지금 어른이겠죠, 그렇죠? 64년도니까 그때 쓴 건데 뭐라고 쓰냐면 봄이 오면 심의기학이 멀쩡한다. 봄이 왔다가 일찍 가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봄 그럼 버들강아지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뭐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고 노랑나비가 나오고 뭐 봄에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복사꽃이 피고 그렇죠?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봄을 탁 생각난 게 뭐냐면 봄을 생각해 보니까 심이기하게 멀쩡난다. 심이기가 뭔지 알아요? 심이기. 경상도 상주 쪽 뭐 사투리인가 봐요. 소먹이, 소풀 뜯어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애가 심이기라고 썼어요. 아, 뭐라 이게 잘못 썼나? 상주 사투리 아닙니까? 심이기하게 멀쩡난다. 멀쩡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봄이 오면 심이 소 먹이 풀 뜯어 먹이러 다니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봄이 왔다 빨리 가버리면 좋겠다. 해방되려고 있죠, 어린애가. 박선영 어린이한테는 봄에 가장 아주 걔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모습, 느낌, 그걸 그대로 썼죠. 저는 이게 아주 근사하게 제가 시골은 뭐 잘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물빛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시를 써왔는데 제목을 뭐라 했냐면 취한 낙타의 시간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 주석을 취한 말들의 시간인가? 뭐 그 영화를 봤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일부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봤습니다. 취한 말들의 시간, 그걸 영화로 봤어요. 보니까 정말로 비참한 그 이란 국경, 있죠? 이라크 국경, 거기에 있는 얘기인데 정말 가슴이 아프랬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어린애들처럼 그래 고생스러운 6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두 번째 보면 서울 사람들은 참말로 좋겠다. 차도 만날로 탄다. 저 산골에 사는 애가 그림으로는 많이 봤죠. 자동차 있죠. 근데 아마 한두 번 타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서울은 차가 많고 이게 69년도 얘기입니다. 차가 많고 서울 사람 매일 차 타고 다니는데 학교 갈 때도 차 타고 가고 우와 서울 사람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차도 만날로 탄다. 굉장히 부럽죠. 걔한테 있죠.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로 꾸밈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드는 어린애 태어나가지고 걔가 차츰 아마 한 6살 유치원 다닐 때까지 몰라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눈치 안 보고 막 크는데 선생님이 이제 잘 썼다 못 썼다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해가지고 글짓기 할 때 이제 눈치 보는 글짓기가 됩니다. 그럼 리얼리티 그런 건 오히려 좀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시가 이 어린애 승이 이게 뭐 시의 전범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정말로 진실의 언어가 무엇인가 한 모델로 이걸 인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잘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엉터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